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리고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K자영자산 양극화 현상의 경제학적 이면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경제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K자영 양극화라는 단어는 알파벳 K의 모양처럼 한쪽 그룹의 부는 계속해서 위로 솟구치고 다른 한쪽 그룹의 부는 걷잡을 수 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극단적인 경제적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대중은 흔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단순한 운의 차이로 부자가 되고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부의 격차는 결코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시 경제와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찍어낸 막대한 M2, 통화량이 만들어낸 매우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어려운 경제학적 개념들을 일상생활의 쉬운 비유를 통해 상세하게 풀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자산 가격의 상승 이면에 어떠한 부의 이전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계층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팩트 데이터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첫 번째 핵심 로직은 보이지 않는 세금과 실질 임금의 하락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현금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노동소득이라고 부르지만 최근에는 마치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듯 노동을 통해 현금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현금 채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현금 채굴에만 의존하는 계층 즉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재산 증식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거시경제 시스템 속에서 구조적으로 구매력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목임금과 실질 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명목임금이란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찍히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월급이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315만원으로 올랐다면 여러분의 명목임금은 5% 상승한 것입니다. 숫자가 커졌으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부유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로 시장에서 얼만큼의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느냐 하는 실질 구매력입니다. 이 구매력을 반영한 진짜 월급의 가치를 실질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5% 오르는 동안 마트의 식료품 가격, 아파트, 월세, 대중교통 요금 등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활 물가가 10%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 잔고의 숫자는 커졌지만 작년에 월급으로 살 수 있었던 빵 10개를 올해는 9개밖에 사지 못하게 됩니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5%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갑자기 욕심이 많아져서 물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 즉 M2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빚을 내어 시장에 새로운 돈을 엄청나게 풀어냅니다. 돈이 시장에 흔해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현금, 채굴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세금을 명목으로 돈을 직접 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무한정 찍어내어 현금의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여러분이 평생 노동을 통해 모아둔 저축의 구매력을 조용히 삭감해버립니다.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해서 벌어들인 가치가 밤낮 없이 돌아가는 중앙은행의 화폐, 인쇄기에 의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앞지르는 M2, 통화량 팽창의 시대에 오직 현금을 저축하는 행위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확정적인 손실을 보며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허공에서 찍어낸 이 막대한 유동성 즉 넘쳐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핵심 로직인 자산 가격 상승과 부의 이전 메커니즘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장에 새롭게 풀린 돈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공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제학에는 칸틸론 효과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돈이 새롭게 발행되어 시장에 풀릴 때 중앙은행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부, 대형은행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 돈을 사용하게 되고 일반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가장 늦게 그 돈을 만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결과를 낳습니다. 새롭게 발행된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쥔 거대 자본과 자산가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즉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 돈으로 가치 있는 실물 자산을 쓸어 담습니다. 그들이 자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뒤늦게 자산과 물건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정작 일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돈이 흘러들어와 월급이 조금 올랐을 무렵에는 이미 마트의 물가와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창출한 막대한 유동성은 중력을 거스르는 물처럼 위로 흘러올라가 희소성이 입증된 핵심 입지의 부동산과 코어 주식 같은 생산수단으로 맹렬하게 집중됩니다. 여기서 생산수단이란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나 자산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의 주식이나 매월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강남, 한복판의 상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생산수단입니다. 돈이 흔해져서 화폐 가치가 녹아내릴 때 이런 생산수단을 쥐고 있는 자산가들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부를 더욱 증식시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대형 기술 기업은 자신들이 파는 스마트폰이나 소프트웨어 가격을 곧바로 올려버립니다. 핵심 입지의 건물주들은 물가 상승분에 맞추어 상가의 임대료를 올려받습니다. 비용이 상승하는 고통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나 세입자에게 그대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가격표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을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팽창하는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을 현금을 쥐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구매력은 가격표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희소한 자산과 생산, 수단을 쥔 자본가들에게 고스란히 이동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자본가의 주머니로 부가 조용히 합법적으로 이동하는 이 잔인한 과정이 바로 K자형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숨겨진 시스템입니다. 부자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욱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K자의 위쪽 궤도를 타고 날아오르고 현금 채굴만 하던 서민들은 물가 상승에 짓눌려 K자의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냉혹한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계층 하락 방어를 위해 기존의 낡은 상식을 버리고 생존을 위한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로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M2 통화량 증가로 인한 구매력 삭감을 멈추고 오히려 팽창하는 유동성의 수혜를 우리가 직접 흡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해답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금을 제외한 모든 잉여 현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산으로 치환하는 것뿐입니다. 화폐라는 얼음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단단한 돌멩이로 빨리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자산이나 사서는 안됩니다. 빚이 많아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부실한 기업의 주식이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외곽, 지역의 낡은 빌라를 사는 것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잉여 현금을 배치해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가격 결정력을 지닌 글로벌 코어 생산 수단의 지분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며 압도적인 잉여 현금을 창출해내는 미국의 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이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핵심 반도체 인프라 기업의 주식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이 우량한 기업들은 나를 대신해 인플레이션을 수익으로 바꾸어 내 계좌를 불려주는 든든한 일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제한되어 종이 화폐의 무한 팽창을 방어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의 법칙에 의해 2100만 개 이상 절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이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는 수조 안에서 절대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한정판, 다이아몬드 조각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풀릴수록 그 한정된 자산의 명목,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의 수학적 구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K자형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통화량 팽창과 그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그리고 실질 임금의 하락이라는 쳇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갈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시간에 차가운 경제학의 법칙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같이 오르는 외식비와 장바구니 물가를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우리의 노동 가치를 갉아먹고 있음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여러분은 계층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본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계십니까? 은행의 예적금 금리에 안도하며 현금 채굴의 결과물을 종이 화폐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기업의 이익으로 치환해내는 코어 주식과 공급량이 고정된 희소 자산으로 여러분의 잉여 자본을 부지런히 옮겨 담고 계십니까? 통화량 팽창이 만들어내는 자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여러분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논리를 댓글로 치열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냉철한 통찰이 다른 구독자분들의 생존 전략 수립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데이터 기반의 거시경제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자본 구축에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